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결혼하기 전 저는 제 남편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주변 친구들도 모두 부러워할 만큼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 민석 씨를 처음 만난 건 회사 동료의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잘생긴 외모에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무엇보다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수연 씨, 오늘 추운데 괜찮았어요? 제 외투 입으세요. 첫 데이트 때 추운 날씨에 본인 외투를 벗어주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부터 민석 씨는 제게 완벽한 남자처럼 보였어요. 교제가 시작되고 나서도 그의 배려는 계속되었습니다. 생리통으로 힘들어하면 약국에 들러 진통제와 따뜻한 음료를 사다 주었고, 야근으로 늦은 밤에도 마중을 나와주었죠. 수연아, 밤에는 혼자 택시 타지 말고 나 불러. 내가 데리러 갈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쯤 사귀었을 때 민석 씨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수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너한테 잘할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좋아.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시댁을 처음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석이가 예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교사였어. 참 괜찮은 여자였지. 키도 크고 얼굴도 예뻤는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아들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시다니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옆에 있던 민석 씨에게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어색하게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연 씨는 무슨 일 한다고 했지? 저는 작은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중소기업. 우리 민석이는 대기업 다니는데. 뭐 요즘은 여자들도 다 일하니까.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은근히 제 직업을 깎아내리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지만 예의상 웃으며 넘겼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민석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나한테 전 여자친구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게 좀 불편했어.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 별 뜻 없이 하신 말씀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알았어. 다음엔 내가 얘기할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예민하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본격적인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두 번째 이상 신호가 왔어요. 예식장을 예약하고 혼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댁의 경제 상황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은 너무 비싼 데 말고 적당한 데로 하자. 요즘 결혼식 검소하게 하는 게 트렌드잖아. 네, 어머님. 그럼 중간 정도 가격대로 알아볼게요. 그리고 혼수도 꼭 필요한 것만 준비하고. 우리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시어머니는 계속 검소함을 강조하셨지만 정작 패백 준비는 화려하게 하라고 요구하셨어요. 이상한 건 민석 씨도 어머니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수연아, 엄마 말씀이 맞아. 우리 검소하게 하자. 대신 신혼여행은 좋은 데로 가자. 저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니까 참고 넘겼습니다. 결혼은 그 사람과 하는 거지 시댁과 하는 게 아니잖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준비를 계속했어요. 결혼식 날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린다는 게 설레고 기뻤으니까요.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아, 사실 우리 집에 빚이 좀 있어. 빚? 얼마나? 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그리 많지는 않아.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전에 이런 중요한 얘기를 왜 안 했는지 따져 묻고 싶었지만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미안해. 말하면 네가 결혼 안 할까 봐. 근데 걱정 마. 내가 천천히 갚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 우리 누나가 작년에 이혼했거든. 지금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형편이 좀 안 좋아. 점점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시누이는 이혼 후에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었고, 시댁은 그런 딸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여보, 그런 중요한 얘기들을 왜 결혼 전에 안 했어? 말하면 네가 나랑 결혼 안 할 것 같아서. 저는 배신감이 들었지만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극복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신혼생활은 생각보다 팍팍했습니다. 민석 씨와 저는 결혼 전에 약속했어요.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시작하자고요. 우리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우리 힘으로 해보자. 그게 진짜 우리 집이잖아. 그 말을 믿고 저희는 은평구에 있는 오래된 빌라의 전세를 얻었습니다. 보증금은 둘이 모은 돈으로 간신히 마련했고, 집은 솔직히 말하면 형편없었어요. 첫날 이사를 와서 집안을 살펴보는데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벽지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화장실 타일은 깨진 곳도 있었어요. 여보, 이 집 괜찮을까? 뭐 대신 싸게 얻었잖아. 조금 낡긴 했지만 우리가 깨끗하게 쓰면 되지. 일단 여기서 몇 년 살다가 돈 모아서 좋은 데로 이사 가자. 저는 그 말을 믿고 열심히 집을 꾸몄습니다. 찢어진 벽지를 새로 덧대 바르고 가구도 저렴한 걸로 하나씩 장만했어요. 하지만 살다 보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름에는 바퀴벌레가 나왔고 겨울에는 보일러가 자주 고장났어요. 방음도 엉망이라 위층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죠. 그렇게 1년을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부모님이 집에 놀러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이 이런 데서 살고 있었어? 친정 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얼굴이 어두워지셨습니다. 벽에 핀 곰팡이를 보시고는 한숨을 쉬셨어요. 수연아, 건강 괜찮아? 이런 데서 살면 몸 상하는데. 괜찮아요, 엄마. 우리 곧 이사 갈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집을 한 바퀴 돌아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우리가 집 하나 사줄게. 이런 데서 살면 안 되겠다. 아빠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어. 아빠가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민석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가 집을 사주시겠대. 장인어른 능력이 정말 대단하시네. 민석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기뻐하더군요.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겠네. 장인어른한테 나중에 정말 잘해드려야겠어. 한 달 후에 아버지는 정말로 은평구의 깨끗한 아파트를 계약해 주셨습니다. 34평짜리 아파트였고 방이 3개인데 화장실도 2개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우리 딸 행복하게 살아. 그게 아빠의 소원이야. 계약서에는 제 이름으로만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수연아, 이건 네 명의로 해두는 게 좋겠다. 만약을 위해서. 아빠, 그럼 남편은요? 사위야 가족이지. 근데 법적으로는 네 명의가 안전해. 아빠 말 들어. 저는 그때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삿날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제 아파트를 둘러보시더니 감탄하셨죠. 어머, 정말 좋네. 우리 민석이가 정말 잘 됐다. 사돈이 정말 대단하시네. 이런 집을 사주시다니. 시아버지도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에서 묘한 기대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이사를 마치고 며칠 후에 민석 씨가 퇴근하면서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아, 나중에 아이 낳으면 사교육비도 장인어른 장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요즘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교육비 대주는 거. 근데 우리 집은 형편이 안 되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부모님 도움을 안 받자고 한 건 남편이었거든요. 우리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 도움 안 받자고 했잖아.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장인어른이 이렇게 좋은 집도 사주셨는데 나중에 손주 교육비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그럼 시댁에서도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은 형편이 안 되잖아.
너네 집이 여유 있으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석 씨에게 제 친정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는데, 민석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매달 우리 어머니한테 용돈을 좀 드리고 있어. 뭐? 용돈? 응,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우리 집 형편이 안 좋으니까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님께 손 안 벌리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본인은 몰래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나한테 미리 얘기했어야지. 왜 몰래 한 거야? 말하면 네가 싫어할 것 같아서. 당연히 싫어하지. 우리도 빠듯한데 한 달에 50만 원씩이나? 그래도 부모님이잖아. 효도는 해야지. 그럼 우리 부모님께도 같이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장인어른 장모님은 여유 있으시잖아. 우리 부모님이랑은 사정이 다르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여유 있으니 효도 안 해도 되고 시부모님은 형편이 어려우니 당연히 효도해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며칠 후에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매달 용돈 드린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 우리 민석이가 효자야. 우리는 원래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는데 민석이가 워낙 효심이 깊어서. 자식한테 손 안 벌린다고요? 매달 50만 원씩 받으면서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시댁은 겉으로는 도덕적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아들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인 저는 그저 돈을 벌어오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남편 핸드폰으로 은행 어플을 확인하다가 남편의 계좌 이체 내역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께 보낸 50만 원뿐만 아니라 시누이에게도 매달 30만 원씩 보내고 있더군요. 어머님뿐만 아니라 형님한테도 돈 보내고 있었어? 아, 그거 누나가 형편이 안 좋아서 조금 도와주는 거야. 조금? 매달 30만 원이 조금이야? 누나가 이혼하고 혼자 사니까 힘들잖아. 동생으로서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럼 나한테 미리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말하면 또 싫어할 것 같아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뭐든지 했지만 제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결혼 전에 약속했던 우리 힘으로 시작하자는 말은 이미 깨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집들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과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서 조촐하게 하기로 했죠. 집들이 전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우리도 일찍 갈게.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주려고. 그리고 말이야, 내일 얘기 좀 할 게 있어. 무슨 얘기요? 내일 얘기하자. 민석이랑 같이 있을 때.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집들이 당일 시댁 식구들이 일찍 도착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까지 함께 왔습니다. 집이 정말 좋네. 부럽다. 신우는 집안을 구경하며 연신 감탄했어요. 방이 3개나 되네. 부부방이랑 서재네. 여기 빈 방은 뭐 할 거야? 그 방은 나중에 아이 방으로 쓸 거예요. 아이방? 아이는 언제 낳을 건데? 아직 계획 없어요. 한 2, 3년 후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방이 비는 거네. 신우의 말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집들이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 시댁 식구들만 남았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시더니 본격적으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우리가 너희한테 부탁할 게 있어. 무슨 일이신데요? 은정이 있잖아. 얘가 이혼하고 지금 원룸에 혼자 사는데 형편이 정말 어려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은정이를 여기서 같이 살게 해주면 안 될까? 네, 같이 살라고요. 방도 남는데 뭐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은정이가 돈 좀 모을 때까지만이라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사주신 집에 시누이를 드리라는 요구였어요. 어머님, 그건 좀. 뭐가 문제야? 식구인데. 은정이도 얼마 안 있으면 취직할 거고 그럼 자기 방 구할 거야. 그때까지만 좀 도와주자.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부탁할 데가 없어.
우리 집도 좁고 형편도 안 되니까. 너희 집은 방도 넓고 여유 있잖아. 옆에 있던 남편을 바라봤는데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글쎄, 누나가 힘든 건 사실이니까. 지금 찬성하는 거야. 찬성은 아니고 그냥 가족이니까 조금 도와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신혼인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살 순 없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다른 사람? 내 딸이 다른 사람이야? 너한테는 시누이인데? 그게 아니라 저희도 신혼인데 사생활이 있잖아요. 사생활? 가족한테 무슨 사생활이야?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기적이요? 이 집은 제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잖아요. 그래, 네 부모가 사줬지. 근데 민석이랑 결혼했으면 그것도 가족 재산 아니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인데도 시댁에서는 당연히 자기들 것인 양 행동하고 있었어요. 신우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억지로 부탁하는 거 아니야. 정말 힘들어서 그래. 나 지금 월세도 밀렸어. 이러다간 쫓겨날 것 같아. 그건 안 됐지만 올케만 조금 참아주면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할 수 있어. 제발 부탁이야. 시어머니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네가 조금만 양보하면 다 해결돼. 가족이 서로 도와야지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겠어?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니면 우리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시댁 가족이 힘든데 외면하겠다는 거지? 저는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는 시어머니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건 제 의견도 존중해 주셔야죠. 네 의견만 중요해? 우리 딸 처지는 생각 안 해?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수연이도 갑작스러워서 놀란 것 같아요. 우리끼리 좀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생각할 게 뭐 있어? 당장 다음 주에 은정이 월세 계약 끝나는데. 시댁 식구들은 결국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가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따졌어요. 당신은 이 얘기 미리 알고 있었어? 아니, 나도 오늘 처음 들었어. 그럼 왜 바로 안 된다고 안 했어?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러시니까 나도 당황스러웠잖아. 그리고 누나가 진짜 힘든 건 사실이야. 그래도 신혼집에 시누이랑 같이 살라는 게 말이 돼? 조금만 참아주면 안 돼? 조금이 얼마나인데? 한 달, 1년, 아니면 언제까지? 누나가 취직할 때까지만. 그게 언제인데? 형님이 이혼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직장 구한 적 있어? 남편은 제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수연아, 어제 얘기 생각해봤어? 죄송하지만 저는 힘들 것 같아요. 뭐가 힘들어? 밥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 하나 내주면 되는 건데. 그래도 같은 집에서 사는 건데 사생활도 없고요. 사생활, 너 정말 이기적이다. 시댁 식구 힘들어도 모른 척 하는 거야. 이기적인 게 아니라요. 좋아, 그럼 나중에 너희가 힘들 때 우리한테 기대하지 마. 너희끼리 알아서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더니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 엄마한테 전화 왔어. 네가 거절했다면서 엄청 화나셨더라. 당연히 거절했지. 제발 한 번만 생각해봐. 정말 누나가 힘들어. 당신은 내가 힘든 건 생각 안 해? 너는 부모님도 계시고 이렇게 좋은 집도 있잖아. 근데 누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진짜 가족은 시댁 식구들 뿐이었어요. 저는 그저 여유 있으니까 도와줘야 하는 사람 정도였던 겁니다. 제 감정이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도 가족이야. 당신 아내라고. 알아. 근데 가족이니까 이해해 줄 수 있잖아. 난 가족이 아닌가 봐. 진짜 가족은 시댁 식구들 뿐이고. 그게 무슨 소리야? 맞잖아. 당신은 내 의견보다 어머님 말이 더 중요하고 내 감정보다 시누이 형편이 더 중요하잖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나도 복잡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아니면 시댁이 너무 심한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보여주기로요. 신우이의 합가 요구를 거절한 후에 집안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연락도 하지 않으셨고 남편도 집에서 말수가 줄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아침 남편이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 가서 점심 먹자. 엄마가 부르셨어. 평소라면 저도 따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나 오늘 우리 친정 가야 해.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대. 아무래도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그럼 우리 집에 나 혼자 가라고? 미안, 당신도 이해해 줄 거지? 가족이니까. 제가 시댁에서 들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남편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혼자 나갔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괜찮으셨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기 싫어서 핑계를 댄 것뿐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남편이 또 시댁에 가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 가자. 엄마가 당신이 보고 싶대. 여보 미안한데 오늘도 우리 친정 가야 해. 아빠가 짐 옮기는 거 도와달라고 하셨어. 아예 당신도 같이 가자. 뭐? 나도 가자고?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히 도와줘야지. 남편은 마지못해 따라왔습니다. 친정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사위도 왔구나. 고맙다. 창고 정리 좀 도와줘. 민석 씨는 억지로 웃으며 일을 도왔지만 표정이 영 불편해 보였어요. 점심 식사 후에 친정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시골 제사 있는데 사위도 같이 갈 수 있지? 아, 제사요? 사람 손이 모자라서 우리 입장에 사위가 와주면 든든하지.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나 그날 약속이. 무슨 약속? 가족 행사가 더 중요하지. 당신도 항상 그렇게 말했잖아. 결국 남편은 다음 주 저희 집안 제사에도 따라와야 했습니다. 그 다음 주말에는 제가 쇼핑을 가자고 했어요. 여보 오늘 백화점 가자. 우리 엄마 옷 좀 사드려야 돼서. 또, 지난주에도 친정 갔잖아. 우리 엄마 생신이 다음 달인데 미리 준비해야지.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백화점에서 엄마 옷을 고르는 내내 남편은 지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면 안 돼? 조금만 더. 이것도 가족을 위한 일이잖아.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친정 행사에 남편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어요. 병원 동행, 친척 경조사, 심부름까지. 다음 주말 저는 또 남편에게 친정에 가자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 가서 저녁 먹고 하루 자고 오자. 자고 오자고? 그건 좀. 왜? 당신은 결혼 전에 시댁에서 자라고 했잖아. 나도 친정에서 자고 싶은데. 남편은 결국 따라왔지만 저희 집에 있는 내내 불편해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생활하니 결국 남편이 폭발했어요. 당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요즘 이상해. 뭐가 이상해? 나 평범하게 사는데. 맨날 친정만 가고 네 동생까지 끼고 다니는 게 평범해? 당신이 시댁 식구들한테 하던 거 나도 하는 것뿐이야. 그건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잖아. 내 가족도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은 말문이 막혔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민석 씨는 점점 지쳐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매주 친정 행사에 끌려다니고 장인 장모를 챙겨야 하는 상황에 힘들었던 거죠. 어느 금요일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요즘 너무 힘들어. 매주 처갓집 가는 것도 그렇고 매번 일 시키시는 것도 그렇고. 왜? 집안일을 도와야 하는 거라며? 그건 달랐다니까? 그때는? 뭐가 달라?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었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자, 제발. 저는 남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쓸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럼 제안이 하나 있어. 뭔데? 내 남동생 진우 있잖아. 얘가 요즘 서울 자취방 월세가 부담스럽대. 그래서 말인데.
거기까지 듣고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떨까? 어차피 방도 하나 남잖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처남을 여기서 같이 살자고? 미쳤어? 왜? 당신은 신우랑 같이 살자고 했잖아. 그건 우리 누나고 여자잖아. 내 동생은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신혼집에 처남이 웬 말이야? 신혼집에 신우이는 되고,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더니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이건 정말 다른 문제야. 남자가 들어오는 거랑 여자가 들어오는 건. 뭐가 달라? 둘 다 우리 사생활 침해하는 건 똑같은데. 수연아, 제발 정신 차려. 그래,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불편함과 거부감, 그리고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바로 내가 느꼈던 거야.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신우를 가족이라고 했지? 나도 내 동생 가족이야. 당신은 신우이가 힘드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했어. 내 동생도 힘들어. 똑같잖아. 이건 다르다고. 뭐가 달라? 당신 논리대로라면 우리 동생도 당연히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진짜 이럴 거야? 처남을 우리 집에 들일 거야? 당신이 신우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야지. 그건 진짜 우리 누나가 힘들어서 그랬던 거고. 내 동생도 힘들어. 월세 내기 빠듯하대. 식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1, 2년만 같이 살면서 돈 모으라고 할 거야. 1, 2년이라니?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거기까지 들은 남편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처남은 안 돼. 왜 안 돼? 가족이잖아. 서로 도와야지. 당신이 항상 하던 말이잖아.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본인이 했던 말들이 그대로 돌아오니 반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침실로 들어가서 서랍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야? 열어봐. 남편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어요. 이혼하자. 우리 너무 안 맞아. 수연아, 지금 장난하는 거지? 나 장난 아니야. 완전 진지해.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혼을 하자는 건데? 갑자기가 아니야. 나 오래 생각했어. 당신은 나를 동등한 배우자로 생각한 적이 없어. 그냥 시댁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사람으로만 봤지. 아니야, 난 너를. 당신에게 진짜 가족은 시댁 식구들 뿐이야. 나는 그냥 편의를 위한 도구였고,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 내 감정도 무시당했고,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이 집은 내 명이야. 내 부모님이 나한테 사주신 거고, 그건 알지만. 이혼하면 당신은 나가야 돼. 법적으로도 이 집은 내 거니까.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수연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아니, 당신은 변하지 않아. 계속 똑같을 거야. 당신 가족이 부탁하면 또 내게 희생을 강요하겠지. 아니야, 진짜 변할게.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라.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당신이 신우이 데리고 살자고 했을 때 그때가 마지막이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서류에 서명해. 안 그러면 재판 이혼할 거야. 그리고 일주일 안에 이사 나가. 이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야. 남편은 그날 밤 내내 빌고 사과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야, 아들한테 들었어. 너희 이혼하겠다고? 네, 그렇게 됐어요. 우리 민석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해?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네요. 민석 씨한테 이혼 서류 전달했으니 서명만 받으면 됩니다. 너가 내 아들 인생 망치는 거야? 아들 인생 망친 건 당신들이에요. 며느리를 사람 취급 안 하고 희생만 강요했잖아요. 저는 할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남편은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났어.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었어. 잘 살아. 그와 동시에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방을 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마음이 정말 편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혼이 확정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낯설고 외로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너무 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챙겨 먹고 주말에는 아무 계획 없이 집에서 쉬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특히 시댁 식구들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죠. 수연아, 요즘 어때? 어느 토요일 친정에 놀러 갔더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좋아요, 엄마. 정말 좋아요. 혼자 사니까 힘들지 않아?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아버지도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잘 된 거야. 그 집안이랑 계속 살았으면 우리 딸 고생만 더 했을 거야. 아빠 그때 제 명의로 집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게 아니었으면. 아빠가 다 생각이 있었지. 사위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영 아니더라고. 부모님은 제가 이혼한 걸 오히려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시댁의 횡포를 다 듣고 계셨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주 후에 우연히 동네에서 예전 시누이 은정 씨를 마주쳤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때 일은 내가 미안했어.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덕분에 나도 많이 반성했어. 우리 식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언니도 이제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잘 지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를 위해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이 집. 남편을 쫓아내고 이제는 온전히 제 공간이 된 이곳.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결혼이 꼭 행복의 조건은 아니구나.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것보다 혼자 당당하게 사는 게 훨씬 낫구나. 남편은 저를 동등한 배우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댁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도구로만 생각했죠. 제 의견은 무시당했고 제 감정은 이기적인 것으로 치부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는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결혼이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받는다면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정말 행복합니다. 너가 공무원이라서 월급이 적잖아? 솔직히 우리 급이 안 맞지 파혼하고 싶어. 저는 부산에 사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공무원입니다. 사실 공무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20대 후반, 힘든 회사 생활을 겪으며 몸도 마음도 지쳐있을 때 과감하게 퇴사를 결심했고 1년 넘게 공부에만 매달렸죠. 주변에서는 괜찮은 회사 다니는데 왜 그만두냐며 말렸지만 저는 제 선택을 믿었습니다. 다행히 합격했고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복지도 생각보다 괜찮았고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죠.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 30분 버스를 타고 출근했는데 늘 같은 시간에 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저 사람도 직장인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에 익더라고요. 가끔은 먼저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가 타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어떤 날은 제가 먼저 타서 그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 남자가 버스에서 내리다가 이어폰을 떨어뜨린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하얀 무선 이어폰을 보고 저는 재빨리 주워서
저기요,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라고 건넸죠. 아, 감사합니다. 요즘 맨날 보는 것 같은데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요.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가까이서 보니 인상도 훨씬 더 좋아 보였고요. 우리는 그날부터 버스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어때요? 맨날 같은 버스 타는데 이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게 좀 그래서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신선하고 솔직한 접근이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우리는 퇴근 후에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고 저보다 2살 많은 직장인이었어요.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죠. 회사는 좀 작은 편인데 그래도 다들 좋은 분들이라 다닐만해요. 월급은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요. 저도 공무원이긴 한데 생각보다 할 일이 많더라고요. 월급이 적어도 안정적이라는 게 장점이죠. 공무원이시구나. 부럽네요. 안정적이잖아요. 저희 회사는 사람 좋은 거 빼곤 복지도 별로고 사실 미래도 잘 안 보여서 고민이 좀 많아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 남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있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이 좋더라고요. 그는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구부러졌고,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 작은 디테일들이 저에게는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만남 이후로 우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주말에도 만나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친구처럼 편하게 지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이 남자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피곤해 보이면 오늘 힘들었어? 푹 쉬어. 라며 먼저 배려해줬고, 작은 선물이나 손편지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자연스러웠죠. 외모도 괜찮았지만 무엇보다 그 따뜻한 성격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 초반은 정말 행복했어요.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고 평일에도 퇴근 후 짧게라도 얼굴을 보려고 애썼죠. 준호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줬고 저 역시 그런 그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표현했어요. 함께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때로는 아무 계획 없이 산책만 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과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저 평범하고 따뜻한 사랑이 계속될 거라고만 생각했죠. 주변 친구들도 우리를 보며 너희 진짜 잘 어울린다고 부러워했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버스에서 시작된 우연한 인연이 연애로 발전하고 서로를 아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그 시절.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우리의 가장 순수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계산도 없이 그저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 남자와 사귄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운 남자친구를 보며 저는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어?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사실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심해. 오늘 명절 앞두고 선물 받았는데 고작 식용유 세트더라. 작년이랑 똑같아.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가 다니는 중소기업은 월급이 250만 원 정도였는데 복지는 거의 없다시피 했대요. 명절 상여금도 없고 야근 수당도 제대로 안 나오고 승진 기회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무엇보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지영아, 솔직히 말하면 이 회사 다니면서 결혼 생각하기가 힘들어. 여기 월급으로는 우리 둘이 살기도 빠듯할 것 같고 애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어.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찡했어요. 남자친구는 저와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더 고민이 깊은 거였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직 준비해봐.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해보자. 정말? 근데 쉽지 않을 거야. 나 학벌도 별로고 경력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서. 괜찮아. 차근차근 준비하면 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날부터 준호는 본격적으로 이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 근처 도서관으로 직행했고 주말에도 자격증 공부에 매달렸어요. 저도 최대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채용 정보를 찾아주고 자기소개서를 함께 쓰고 면접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모의 면접도 해줬어요. 지영아, 이거 좀 봐줄래? 자소서 쓰긴 했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 어디 한번 볼게. 여기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자기가 실제로 했던 프로젝트 이름이랑 성과를 넣어봐. 그래? 고마워. 너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준호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씩 공부하고 자격증도 하나둘씩 따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런 글을 보면서 더욱 힘을 냈죠. 데이트 시간이 줄어들긴 했지만 오히려 준호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 기꺼이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어요. 준호는 지원하는 곳마다 서류에서 떨어지거나 간신히 면접을 봐도 최종 합격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10군데씩 지원했지만 결과는 번번이 불합격이었죠. 또 떨어졌어. 이번엔 진짜 될 줄 알았는데. 면접까지 갔는데 또 안 되네. 남자친구의 목소리에는 좌절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 있어. 너무 낙담하지 마. 지영아, 미안해. 나 때문에 주말마다 데이트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떨어지기만 하면 어떡하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천천히 가는 거야. 조급해하지 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친구의 자신감은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1년 가까이 이직 준비를 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신통치 않았어요. 학벌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기도 했죠. 남자친구는 점점 지쳐갔고 저도 그런 글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영아, 나 그냥 포기할까?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데 의미가 있나 싶어.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면 아까워. 조금만 더 힘내봐. 저는 남자친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함께 새로운 전략을 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끊임없이 응원했어요. 면접 전날에는 긴장한 남자친구를 위해 손편지를 써주기도 했고 합격을 기원하는 의미로 작은 선물을 주기도 했죠.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는 건 네가 있어서야.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함께 가는 거잖아.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거의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여전히 이직에 성공하지 못했고 저는 여전히 그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릴 거냐고 물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이었고 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남자친구가 평소와 다르게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영아, 드디어 됐어. 최종 합격했어. 정말? 어느 회사에? 어떤 중견기업인데 당장 이직하면 연봉이 3,600은 된대. 무엇보다 지금 회사보다 복지도 훨씬 좋고 성장 가능성도 있는 회사야. 저는 기쁨의 소리를 질렀어요. 드디어 남자친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였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준비하고 함께 좌절하고 함께 다시 일어섰던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축하해. 정말 잘했어. 너무 기쁘다. 다 네 덕분이야. 너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지영아. 그날 밤 우리는 조촐하게 합격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미래도 조금 더 밝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그 회사는 제 아버지를 통해 연결된 곳이었지만 자존심 강한 남자친구를 위해 그 사실은 절대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남자친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믿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남자친구의 합격 소식을 듣고 며칠 후에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물으셨어요. 준호라는 친구 그 회사 합격했다며? 너가 기분이 참 좋겠구나. 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그 회사는 순전히 아버지의 인맥으로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1년 넘게 이직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었죠.
아버지는 대학 동창이 운영하는 중견기업의 남자친구를 추천해 주셨고 서류 전형부터 면접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습니다. 그 친구한테는 말 안 했지? 네, 절대 말 안 할 거예요. 자존심이 강해서. 괜히 알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나을 것 같구나. 그 친구 성실하고 괜찮은 것 같더라. 잘 챙기거라. 아버지의 배려 덕분에 남자친구는 자신이 순전히 실력으로 합격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밀을 가슴 깊이 묻어두기로 했어요. 그의 기쁨과 자신감을 지켜주고 싶었으니까요. 입사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주말, 남자친구는 저를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소 가지 않던 분위기 좋은 곳이었고 그 사람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왔어요. 오늘 왜 이렇게 꾸몄어? 무슨 특별한 날이야? 특별한 날이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식사를 마치고 후식이 나올 때쯤 남자친구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 이제 직장도 옮기게 되면 충분히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년 가까이 함께하며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데 막상 청혼을 받으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레스토랑 안에 사람들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좋아. 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 남자친구는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고 주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기쁨을 나눴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제 부모님은 이미 남자친구를 여러 번 만나봤기에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그의 부모님도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지영이가 우리 아들 옆에서 많이 도와줬다며? 고맙네. 아니에요. 워낙 열심히 해서 제가 옆에서 응원만 했어요. 우리 아들 성격이 좀 급한데 잘 부탁한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 편하게 지내자.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가족과 함께 살아갈 생각을 하니 설레기도 하고 조금 긴장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는 제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예식장을 알아보고 예물을 고르고 청첩장을 디자인하고 하객 명단을 정리하는 일들이 쏟아졌죠. 남자친구는 새 회사에 입사 준비를 하느라 바빴고 저는 결혼 준비의 대부분을 혼자 맡아서 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요즘 입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네가 고생이 많네. 괜찮아. 이 정도야 내가 할 수 있어. 너는 이직 준비나 열심히 해. 고마워. 정말 너 같은 사람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우리는 소박한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화려하고 비싼 예식장 대신 아담한 곳을 선택했고 하객도 가까운 지인들로만 초대하기로 했어요. 남자친구의 월급이 300만 원 정도로 올랐다고는 해도 아직 여유가 많지는 않았으니까요. 저도 공무원이라 월급이 그리 높지 않았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신혼집은 전세로 작은데 알아보자. 일단 둘이 살 수 있으면 되잖아. 그래.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더 넓은 곳으로 옮기면 되지. 우리는 함께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신혼집을 알아봤어요. 작지만 깨끗한 투룸을 찾았고 가구도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있었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날짜도 잡았습니다. 6개월 후 다가오는 봄에 날씨가 가장 좋을 때로 정했죠. 남자친구는 새 회사에 적응할 시간도 필요했고 저도 결혼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싶었으니까요. 6개월 후면 우리 정말 부부가 되는 거네. 생각만 해도 설레. 너랑 매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나도 퇴근하고 집에 가면 네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아. 우리는 함께 미래를 그렸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어떤 이름을 지을지, 주말에는 뭘 하며 지낼지. 소소하지만 행복한 상상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남자친구는 새 회사 입사를 한 달 앞두고 있었고 저는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우리의 미래는 밝아 보였어요. 3년 동안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냈고 이제는 행복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곧 닥쳐올 일들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남자친구가 새 회사에 입사한 지 2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느낌은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오늘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아, 미안. 오늘 회사 선배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서. 다음에 보자.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처음엔 새 회사에 적응하느라 바쁜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주일에 2~3번씩 반복되더니 어느새 일주일 내내 만나지 못하는 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고 문자 답장도 몇 시간씩 늦어졌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웨딩드레스 보러 가기로 했잖아. 아, 그게 친구들이랑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미안한데 다음 주로 미뤄도 될까? 지난주에도 미뤘잖아. 알아, 미안해.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친구들 만나기도 힘들어서 조금만 이해해줘. 저는 참았습니다. 새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쌓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갔어요. 결혼 준비는 대부분 제가 혼자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점점 더 무관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간신히 시간을 맞춰서 만났을 때였습니다. 남자친구는 평소와 다르게 무뚝뚝했고 핸드폰만 쳐다보며 말수도 적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연락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나한테 무슨 불만 있으면 말해. 우리 결혼을 앞둔 사이잖아. 남자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솔직히 말할게. 요즘 회사 선배들이랑 이야기 많이 나누는데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 들으면 들을수록 걱정이 돼. 무슨 이야기인데? 다들 결혼하면 돈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 애 낳으면 돈 더 들고 부부가 맞벌이해도 빠듯하다고. 특히 요즘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맞벌이 할 거고 처음부터 화려하게 살 생각 없잖아. 돈이야 천천히 모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내 생각엔 좀 더 여유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지금 내가 월 300 받는다고 해도 네 월급이랑 합쳐봤자. 남자친구의 말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제 월급이 부족하다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좀 적긴 하지만 안정적이잖아. 복지도 좋고. 우리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래, 그건 알아. 그냥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날 이후로 준호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만나자는 말도 잘하지 않았고 결혼 준비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피하려고 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쯤 지났을 때 남자친구는 또다시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식장 계약금을 내러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러는 거야? 나랑 결혼하기 싫어진 거야? 미안.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이야기해봐. 뭐가 문제인데? 남자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나 요즘 회사 사람들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 다들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여유롭게 살더라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힘들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우리 천천히 모으면 되잖아. 처음부터 다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게 나 이제 월 300은 넘게 받잖아. 근데 너는 공무원이라 월급이. 솔직히 말하면 우리 둘이 합쳐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을 것 같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남자친구가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한 건지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내 월급이 적어서 문제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친구들이 그러는데 요즘 시대에는 부부가 둘 다 잘 벌어야 여유롭게 산다고 하더라. 나는 이제 월 300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너는?
잠깐만, 너 지금 나한테 진심으로 그런 말 하는 거야? 남자친구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말이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미안하지만 나 결혼 못할 것 같아. 쪼들리며 살고 싶지 않아. 너랑 나랑은 솔직히 이제 급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뭐? 내가 이제 월 300을 넘게 받는데 너는 공무원으로 그것보다 훨씬 적게 받잖아. 앞으로를 생각하면 우리는 맞지 않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고 그의 이직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도왔던 저에게 돌아온 말이 급이 안 맞는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겨우 50만 원밖에 안 되는 차이로요. 지난 2년 동안 누가 너 옆에서 도와줬는데? 자소서 쓸 때, 면접 준비할 때, 떨어져서 좌절할 때 누가 옆에 있었어? 그건 고마워. 근데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문제잖아. 다른 문제? 너 그 회사 들어간 게 누구 덕분인 줄 알아? 저는 순간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참았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많이 고민했어. 근데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인 것 같아. 남자친구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배신감, 분노, 슬픔, 허탈함.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남자친구를 보내줬어요. 울지도 않았고 매달리지도 않았고 그저 차갑게 말했죠. 알았어. 네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결혼식은 내가 취소할게. 위약금이랑 준비한 거 정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반반 내자. 그래, 미안해. 남자친구가 떠난 후에 저는 혼자 예식장과 웨딩 촬영 스튜디오 등에 연락해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물론 위약금을 물어야 했고 이미 준비한 것들도 정리해야 했어요. 하객들에게도 일일이 연락해서 결혼이 취소됐다고 알렸습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모든 정리를 마치고 나니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3년 동안 쌓았던 사랑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고 저는 그 잔해 속에서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결혼식 취소와 위약금 정리를 모두 마친 후에 저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의 위로 전화도 부모님의 걱정 어린 시선도 모든 게 힘들었어요. 저는 갑자기 결심했습니다.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요. 엄마, 아빠, 저 잠깐 여행 좀 다녀올게요. 괜찮아. 차라리 지금은 좀 쉬는 게.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원래 신혼여행으로 가려고 했던 발리 대신 동남아시아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혼자만의 이별 여행이었죠. 핸드폰도 꺼버렸어요. 아무와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국 방콕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호텔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잘못된 걸까? 계속 자문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최선을 다했는데. 하지만 울고 나니 조금은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강한 척하느라 억눌렀던 감정들을 모두 쏟아낸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는 천천히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사원을 돌아보고 현지 음식을 먹고 시장을 구경했어요. 혼자라서 외로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해변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와의 3년이 완전히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고. 그 시간 동안 저도 많이 성장했고 사랑하는 법도 배웠으니까요. 비록 끝은 쓰라렸지만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열흘간의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전보다 훨씬 평온한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짐을 찾아 나오면서 꺼놨던 핸드폰을 켰어요. 그런데 순간 화면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37통, 문자 메시지 52개, 카카오톡 메시지 100개가 넘게 쌓여 있었어요. 모두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지영아, 전화 좀 받아줘. 제발 연락 좀 해줘. 할 말이 있어. 지영아, 정말 미안해. 다시 한 번만 만나자.
어디 있어? 집에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저는 황당했습니다. 자기가 파혼하고 떠나놓고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건지. 저는 메시지를 무시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초라한 모습으로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수염도 덥수룩하고 옷도 꼬질꼬질해 보였습니다. 지영아,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너가 왜 여기 있어? 지영아,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무슨 소리야? 네가 파혼한 거잖아. 급이 안 맞는다며.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에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지만 남자친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제발 지영아, 나 진짜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일어나. 창피하게 왜 이래? 안 일어나. 네가 용서해줄 때까지 안 일어나. 저는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러는 건데? 남자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회사에서 잘렸어. 아니, 정확히는 입사 취소당했어. 뭐? 입사하고 3개월쯤 됐을 때 갑자기 인사팀에서 부르더라고. 그러더니 회사 사정상 내 채용을 취소한다는 거야. 이유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아직 수습 기간이라 해고할 수 있다 하더라. 저는 순간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아버지께서 제 파혼 소식을 듣고 회사에 연락하신 걸까요?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남자친구가 저를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 회사 사장님께 연락하셨대요. 그래서 그쪽 회사 사장님이 직접 채용을 철회하셨던 거죠. 그래서? 원래 다니던 회사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거절당했어. 이미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을 뽑았다고. 지영아, 나 지금 백수야. 아무것도 없어. 남자친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른 회사를 알아봤어. 근데 어디서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 지금 아무것도 못했어. 저축한 돈도 다 떨어지고. 지영아,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온 거야? 이제 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아니야,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네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고. 제발 다시 한 번만. 잠깐만.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급이 안 맞는다고 했잖아. 월 300 넘게 받는 너랑 공무원인 나랑은 급이 안 맞는다고. 미안해, 내가 정말. 그런데 지금은 어때? 너 지금 백수잖아. 월급 0원이면 너랑 나랑 급이 맞아?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해봐. 지금 나한테 다시 매달리는 거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네가 힘들어서잖아. 당장 기댈 곳이 필요해서잖아. 아니야, 진심으로.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저는 가방을 끌고 뒤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다시 제게 매달렸어요. 지영아, 내가 뭐든지 할게. 다시 취직할게. 열심히 일할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너한테 3년 동안 뭐 했는지 알아? 네 이직 준비 도와주느라 내 시간과 내 돈, 내 마음 다 쏟아 부었어. 그런데 넌 성공하자마자 나를 버렸잖아. 그게 바로 네 본 모습이야. 내가 미쳤었어. 회사 사람들 말에 현혹돼서. 그래, 네가 미쳤지. 근데 나는 이제 안 미쳤어. 너 같은 사람한테 다시는 속지 않을 거야. 지영아, 네가 그 회사 연결해 준 거 알아. 네 아버지가 날 추천해 줬다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돌아서서 남자친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왜 책임을 져? 내가 널 도와준 건 사랑했기 때문이야. 네가 행복하길 바랐으니까. 그런데 넌 그걸 이용만 하고 버렸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책임을 운운하는 게 말이 돼. 그게 그리고 말이야, 미안하지만 나는 안정적인 공무원이거든. 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급이 맞지 않네. 남자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거였죠. 이제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 끝났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남자친구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무시했어요.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남자친구를 완전히 거절한 후에 저는 제 삶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문자와 전화를 계속 보냈지만 저는 모두 차단했어요. 더 이상 그와 나눌 이야기는 없었으니까요. 아버지께 사실을 확인했을 때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너랑 헤어졌다는 소식 듣고 회사에 연락했다. 그런 사람은 회사에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지. 지영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네 선택이 옳았어. 사실 아버지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했지만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여전히 곁에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친구를 통해서 남자친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부산을 떠나서 다른 지방에 있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어요. 월급도 이전보다 훨씬 적고 일하는 조건도 좋지 않은 곳이라고 했죠. 저는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업자득이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지영아, 그 남자 얘기 들었어? 완전 망했다던데. 들었어. 근데 나는 이제 상관없어. 정말 상관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분했고 슬펐고 배신감에 괴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저 내 인생에서 지나간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저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뜨개질을 배워서 목도리를 만들기도 하고 요가 수업에 등록해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기도 했어요. 주말에는 혼자 영화를 보거나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혼자라는 게 외로웠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오히려 편안해졌어요. 혼자도 괜찮네. 아니, 어쩌면 혼자가 더 좋을 수도 있겠어.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고 부모님과 주말에 외식을 하고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행복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는 삶, 스스로를 사랑하는 삶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몇 달 후에 회사 동료가 소개팅을 제안했을 때 저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당분간은 혼자 지내고 싶어. 그래, 그것도 좋지. 천천히 생각해.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연은 때가 되면 찾아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예전 남자친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전 남자친구는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겼지만 저는 이제 저를 압니다. 사람의 급은 돈이 아니라 인격으로 정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충분히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요.